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했던 네 분의 인사들이 최근 대담집을 출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는 왜?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 가운데 한 분인 정현정 배재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을 내신 이유 그리고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는 왜의 책인데요. 오늘 책은 나왔나요? 책이 나오기도 전에 시중에 깔리기도 전에 벌써부터 큰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너무 기대를 안 해가지고요. 네. 오히려 너무 이 책이 너무 안 나가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은 오늘 아마 오후쯤에는 서점에 네. 다 이제 깔리는 걸로 네. 그렇게 저는 들었고요. 네. 지금쯤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예. 지금쯤 국내 대형 서점에 가면 가고 있는 안철수는 중인 가고 있는 않을까. 중인 상황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물음표의 중심에 선 당사자가 직접 입을 여는 것이 어렵다면 그 주변에서 안철수를 지켜보고 잠시라도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도 이 설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2012년 대선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전까지 3년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책에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은 시중에 대선 비망록이다. 네. 또 문재인 현 그 당대표 네. 선거에 그 출마 중인 후보를 집중 공격하기 위해서 기획된 책이다. 네. 이런 시체의 어떤 시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대중적 열망을 통해서 이른바 네. 새정치의 어떤 정치 세력화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지식인들도 있고 또 일반 생활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안철수 의원 네. 지금 이제 정치인인데 네. 그분의 어떤 대선을 상당 부분 지원하고 또 도왔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음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한간에는 철수맨이다. 네. 한 4번의 정치적 철수를 했다라는 그런 비아냥거림도 있었죠. 네. 그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런 철수를 해야만 했을까?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답변을 네.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죠. 네. 현재로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대체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안철수를 정말 새정치를 위해서 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안철수는 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그러니까 거죠. 국민들께 이렇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네. 왜 그런 철수를 했는지, 네. 예, 거기에 무슨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안철수 의원에게만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새정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세력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렇다면 그걸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답변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네네. 그 정치적 과정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좀 서로
그 질문을 내놓고 네. 숨기지 말고 내놓고 얘기를 서로 좀 하자. 네네. 그래서 이 4명으로 사실은 다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 4명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도 사실은 대답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 네. 그런 취지로 4명이 이제 출발이 된 거고요. 네네. 아마 또 다른 정보와 생각을 가진 그 도왔던 또는 새정치였던 그 세력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분들도 이것을 기화로 해서 네. 그런 답변들을 좀 시작하고 또 그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미래를 또 전망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새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또 구현해야 될 것인지 이 안철수 의원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역할할 게 있는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그런 전망을 좀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네. 회고와 전망 이런 어떤 그 취지도 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자, 우선 보면 그 어떤 말씀하신 대로 대선 비망록 한간에 알려진 대로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 내 견제용이다라는 것은 세간에 네.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근데 기자들은 왜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요? 라는 의문이 저도 기자들은 왜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핵심은 2012년 대선 당시 온 국민들에게 일었던 이른바 안철수 현상, 새정치 현상, 새정치를 갈구하는 그 현상과 또 정치인 안철수는 좀 구분 지어서 봐야 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 점을 다시 지금 2015년 1월 이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좀 출발하는 새로운 좀 그 계획서를 좀 네. 써보자 네, 이런 맞습니다. 취지의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아직 이 책을 못 봐가지고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좀 되지만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죠. 자, 2012년 대선 당시에 정치 혁신위원으로 네, 참여를 정치혁신. 하셨습니다. 정치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어요. 당시에 안철수는 왜 저 시점에서 접었을까? 아마도 지금 그 박선숙 선대본부장이 그 캠프 안에 기자들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했던 그게 막 현장 중계됐던 장면들이 지금 다 아직도 이제 그 머리에 선하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시계를 다시 돌려보죠. 2012년 12월로 돌아가서 11월이었죠. 왜 당시에 그 후보 사퇴를 했었나? 그 문재인과 안철수 단일화의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왜 했는가라고 하는 네, 또 그 이후에 후보 사퇴를 왜 했는가 네, 뭐 이런 의문들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왜 할 수밖에 없었던가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입장인 것이죠. 네, 뭐 너무 그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네. 특히 그 캠프 내에서도 전혀 뭐 예상하지 못했고 물론 그 일각에서는 캠프 내부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높고 단일화 압박이 너무 세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들이 있었는데 다만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네, 네. 이거 그냥 접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보았을 때 네.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지지층과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었고 네. 서로의 어떤 부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후보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태였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변동이 별로 없고 네, 네.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지지율로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좌절을 하고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분은 우리 대담자 중에 어떤 분들은 권력 의지가 너무 약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네. 대체로 보여지는 건 두 가지인데 네. 안철수가 도대체 어떤 명분과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거냐. 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를 좀 우리가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아마 그분이 결정을 내린 것의 고민의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내가 여기 뭐 하러 와 있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이렇게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서. 네네. 안철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야권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리고 새정치가 갖고 있었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 과거의 어떤 지금의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든 야든 실제로 국민의 어떤 생활 중심에 국민의 어떤 갈급한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력이 상당히 부족한 정치다.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없는 정치 그렇죠. 집단이다. 그때 이제 안철수 네. 후보가 내놨던 그 워딩이 그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야권도 사실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 야권이 뭔가 좀 건강하게 재편되고 개혁된 상태에서 네. 그것을 무기로 해서 사실은 보수 정당과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어떤 구도 네. 거기에 자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그 의원 높은 본인이요. 지지와 인기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야권의 포지셔닝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는 있었던 것 같고 네.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해서 이른바 판을 좀 흔들어서 네. 보수 여당에 대항을 해서 선거에 이기는 네. 그런 어떤 자기의 역할과 목적을 상당 부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문제의식이 출마의 변에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캠프 내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물으니까 네. 그 출마의 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걸 읽고 있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문제의식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선거판에 들어가면 이른바 그 제3의 후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주요 정당의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는 끊임없이 이 연대의 야권 연대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균열하면 망하는 것이죠, 야권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개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은 있는데 네. 실제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균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끝까지 완주를 했을 경우에 네. 단일화를 안 하고 네. 끝까지 완주를 했을 경우에 선거는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명분의 하나는 목적은 달성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가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 판단으로는 고민의 축이지 않았을까. 본인이 나가서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야권에서는 어떤 단일화가 돼야 된다. 네네.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자기 쪽으로 단일화하면 될 거 아니냐. 네네.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포인트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감정 문제가 개입이 되는 거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한 3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네. 단일화 과정들 속에서.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 만났을 때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한간에는 고성이 오가고 뭐 이랬던 언론 보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판단키로는 거기서 뭔가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뭔가 아주 심각한 회의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회의를 느꼈겠느냐. 안철수 후보는 이기겠다. 내가 나가서 이기겠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네.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네. 구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아마 설득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는 당의 후보이고 네. 어쨌든 본인은 자신 쪽으로 단일화를 돼야 되고 정치적 부담이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선거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그 출마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나는 당의 후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충돌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지 않겠냐. 네. 그 두 가지가 볼 때는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이었다.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겠고 네, 네. 단일화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키고 싶고 그런데 상대 후보는 굉장한 권력 의지를 갖고 있고 네. 그럼 권력 의지에서 권- 안철수 후보가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권력 의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책에서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 게임을 할 때 끝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누가 더 끝까지 가느냐 그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포기를 한 것이죠. 네. 예, 그 그래서 상황에서 문재인 당신이 잘해보시오 한 거 아닌가 이런 그 평가를 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문재인 후보 측의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의 조직적인 대응과 행동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래서 모든 게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의 프로파간다는 항상 세게 작동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어떤 조직적 행동과 행동이 이렇게 충격적이셨습니까?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무소속 대통령론이라는 거 아마 네. 기억하실 네네. 거예요. 무소속의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는 그 사실은 뭐 무소속 후보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는 그것도 사실은 불사할 수 있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 인기와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근데 막판 선거에 들어가니까 이 무소속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담론들이 지방의 여러 가지 하부 조직들의 이른바 이 유기적인 관계들 안에서 말하자면 대중들의 담론으로 막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선거의 조직들이 하는 것이죠. 네. 그 선거의 조직은 정당의 하부 조직들, 지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그 갖춰져 있는 네. 그 네트워크들이 작동을 하면서 그게 사람들의 입을 타고 소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 무소속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동네 어르신들의 입들 속에서 전달되고 회자되는 거예요. 네. 아유, 안 되지. 되겠어. 힘들지. 뭐 이런 것들. 네. 그게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하늘에 그 당시에 떠 있었던 네. 그 사람의 어떤 신비주의를 상당 부분 갉아먹을 수 있는. 아유, 그래. 그 사람은 정치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좋겠어. 그거 하겠어. 힘들어. 더군다나 무소속인데 누가 네.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인식들. 그러면 이 무소속 대통령론을 조직적으로 문재인 측에서 만들어낸 담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그게 문재인 워딩으로 후보 측의 그 주장으로 그게 이제 그 담론이 형성이 그렇죠. 됐다. 그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은 말하자면 떠올랐겠지만 네. 그거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그 문재인 후보의 당시 조직적인 어떤 선거운동 체계 안에서 네.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이제 추측이며 네. 또는 그 생각이고 어떤 증거는 있으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증거를 갖다 대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대충 뭐 있죠. 그런 심증이 갈 만한 내용들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소속 대통령론 말고 그 아시다시피 그 뭐 안철수는 미래 대통령. 네. 이게 또 있어. 그거는 상당히 좀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쪽에서 네. 그 얘기가 이제 뭐 흘러다니자마자 네. 그 얘기는 후의 일 아닙니까? 좀 나중에 일 아니죠. 그게 거의 이제 단일화 임박했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 그 저희가 펀드를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펀드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 펀드 가입자들이 신청을 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전화가 문의가 쇄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이 저자 중에 한 명인 그 오창훈 변호사가 네네. 당시 민원실에서 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다들 이제 어디서 얘기를 듣고 안철수 미래 대통령 출마 포기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지금 펀드 가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확실한 거냐 이런 문의들이 이제 쇄도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결국 펀드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들. 네. 네. 그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이게 막 쇄도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것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인영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인영 의원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슨 이제 그 와서 그 지원 유세인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서도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안철수는 미래 대통령, 문재인은 현실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조직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거기에서 모이는 자리마다 이제 그런 담론들이 흘러나가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말 속에서 회자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또 이제 네. 그거를 듣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양새.
그리고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부분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 언제 할 테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후보에게 세게 좀 시정을 요구했던 적도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조직적인 어떤 그 흐름들 속에서 상당 부분 그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고 네. 그건 우리는 갖추지 못한 거죠. 지금 어찌 이때면은 문재인 후보는 당의 후보였고, 그렇죠. 그게 또 바로 안철수 무섭다는 후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안철수 예. 후보는 당시에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 힘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파간다를 해 들어가는 당의 힘에 비해서 안철수의 힘은 열세였다. 굉장한 열쇠였죠. 이런- 그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었고 우리가 지금 되짚어 보았을 때 우리는 사실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대통령 그렇죠. 후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그게 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랬느냐? 네. 결국은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네. 소위 그 전문가 중심 몇 명의 어떤 박선수 뭐 네. 이런 분들 선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네, 네.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그게 오히려 우리 어떤 정치 구조 안에서 네.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던 아주 센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대선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조직 싸움인데 결과적으로는 당을 갖고 있지 않은 후보는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누누이 했었지만 안철수 후보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캠프에 이제 뭐 김성식 공동본부장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동일한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갖고 맞춰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분들도 아니고 네. 그러나 이제 선거 전문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팀워크의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한 조직적 열세였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당시에 어찌됐든 정당 없이 무소속 대통령 무소속으로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선 것은 결과적으로 좀 반정치 담론에 기댔던 정치 행동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좀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반정치 담론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 안철수 후보를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반정치적이라고 하는 약간 저항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우리가 옥소독스하게 네. 정통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오히려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른바 정치 관행, 질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기존의 정당 정치, 정당 질서의 벽을 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렇죠. 이런 아니면 꼭 정당의 형태가 아니면 네. 다른 형태의 탄탄한 조직적 기반. 뒷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음. 정치를 시작하는 네.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력화라는 얘기를 그때 막 했잖아요. 네. 저도 예. 강조를 했었고 세력화를 통해서 뭔가 대중적 조직적 뒷받침을 통해서 사실은 경쟁에 뛰어드는 이런 것들이 꼭 정당이 아니라면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교훈이 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중요한 의문점 하나가 좀 풀려가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당시 단일화 국면에서 왜 그랬을까, 안철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역시 그 함께 활동했던 교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두 번째로 저희가 꼭 궁금한 것이 왜 대선 직 하루 전날 미국으로 가야만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그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에도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는 나도 참 의문이다. 차라리 뭐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로 이제 자선 활동을 하러 간다면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미국으로 갔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을 기자들에게 던진 적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안철수는 왜라는 책에서 해명이 좀 되는 겁니까? 네.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워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책 속에서 네. 보면. 그리고 이제 다른 저자들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일정은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시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끄럽게 되지 않았고 네. 본인이 생각했던 이 야권의 재편과 더불어서 선거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근데 첫 단추가 사실은 제대로 안 끼워진 것이죠. 야권의 재편 내지는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 또 그 대선 과정에서 많은 부분 상처를 받은 네. 그 새정치의 어떤 그 내용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실망감 플러스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당선 안 되고 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떠나면서 어떤 형태로는 선거 관계 결과에 상관없이 네. 이제 나는 나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그때 포럼 사람들하고도 네네. 하고 그런 상황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민주당하고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이죠. 네. 나는 나의 정치를 하겠다. 그 나의 정치가 무엇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좀 떨어져서 네. 고민하는 것이 필요했고 안철수 당시 후보의 시간표에는 지금 대선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 하면. 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정리의 시간, 또 자기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목도했던 이 조직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 황간에는 이제 보궐선거에 대한 고민, 예. 이런 것들을 좀 떨어져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저희는 보게 되고 네. 그런 차원에서 대선의 어떤 결과라든지 문재인 후보의 승리와 뭐 패배는 네. 자기 정치와 일단 무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을 좀 두고 간 게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났던 분이 돌아와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합당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안철수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모순이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즉 왜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이런 사건을 일으켰느냐. 네. 그때를 잘 보십시오. 대선 당시에 그 민주당의 어떤 구조. 네.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이 바라봤던 민주당은 개혁을 필요로 하는 정당이었어요. 네. 개혁이 요구되는 그렇죠. 정당이었죠. 예. 그리고 바깥에 자신은 서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내부 인자들은 개혁을 하겠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개혁에 대한 구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민주당 후보였지만 네. 정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얘기에 용감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정당 개혁 의제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민주당과 안철수는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을 개혁하라고 끊임없이 안철수는 대선 때도 외쳤던 거죠. 뭐 단일화 문제 얘기 나올 때도 너네 네. 좀 개혁하라. 네. 안 되면 스스로 개혁에 대한 제안을 좀 같이 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에 패배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그런데 이 합당의 명분은 뭐였냐? 이제 나는 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 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뭐 내막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개혁
개혁을 하는 것이죠. 네. 이제는 새로운 어떤 민주당의 나름대로 구조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자신이 거기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권까지 가는 이런 네. 어떤 모델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들 통해서 물론 기초의원 그 공천제의 네. 폐지 네.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묶인 것이 아니에요. 음. 근데 어떤 형태로든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정당을 세게 개혁할 거라는 명분을 크게 내세우고 통합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 현실적 정치적 고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은유적 표현이었다라고 봐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예. 폐지. 예. 이를 어떤 고리로 해서 음. 필요한 어떤 개혁적 구상을 가지고 가겠다. 네.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철수 의원이 통합을 했던 것은 들어가서 본인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정당으로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게 된 네.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역시도 정당 개혁을 못했죠.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 제가 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네. 정당을 개혁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안철수가 끊임없이 부르짖어 왔던 새 정치의 네. 출발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이른바 기득권을 철폐하고 또 뭔가 이 국민들의 생활 중심으로 야당의 체질을 개선해서 네. 갈 수 있는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고 네. 뭐 이런 어떤 내부 안에서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네. 여기에 이제 이른바 그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은 안철수 의원의 대권 의지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정당 책에서도 개혁보다 대권 의지가 더 강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조바심을 안철수 개인에게. 네, 조바심을 내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문제였다라고 책에서 지적을 네. 하는데 안철수의 문제점. 네, 그 본인이 이 수권에 대한 의지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강해졌고 좀 더 2017년 모델에 가깝게 거기에 반드시 이제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아주 강한 의지가 동시에 마음속에 있는 거죠. 네. 정치 개혁과 또 이른바 대권을 가지려고 하는 본인은 대권에 가려고 대권에 하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야 우리는 뭐 그 여러 가지로 예. 하겠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더 절박하게 원할 수도 있죠. 야권이 그만큼 상황이 안 네. 좋겠고 많은 부분에서 또 다음 수권도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방선거 이전까지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네. 예. 뭐 그리고 이른바 바닥 정서에서도 민주당은 안 찍겠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올 때니까 그것은 이른바 그 민주당이 자신들의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고 뭐 야권 연대 문제 여러 가지 종북 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연이 더 이제 확장이 안 되고 그 외연 안에서도 이탈자가 자신들의 어떤 영역 안에서 이탈자가 많아지는. 네. 그래서 한 자릿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통합을 했는데 그 상황이 이제 다음 수권에 대한 네. 고민들로 연동이 정치개혁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고 출발한 정치인인데 정치개혁, 정당개혁 없이 대권만 하겠다.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에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정당 개혁을 왜 열심히 안 했느냐. 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수권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놓쳐가는 것이 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른바 공학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면 이 원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 수권 의지가 네. 강해지면. 네. 이 원내에 사실은 국회의원들 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 이런 그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당의 어떤 그 질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더군다나 김한길 대표가 네. 공동 대표로 있고 그래서 흔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과 오히려 불협화음 없이 갈등 없이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안철수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그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해져서
대권을 위해서 당을 좀 그 자기의 어떤 그 대권을 가기 위한 어떤 그 대권을 위한 어떤 그 활용 아니요. 이렇게 그런 보고 의미는 있다는 아닌 겁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당으로부터 이제 되는 거죠. 네. 과거에는 대중으로부터 나온 후보였다면 이제는 당으로부터의 후보가 돼야 예.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졌다. 그럼요. 그거는 이제 현실의 문제인 것이고 네. 많은 일반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개인들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성 정치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네.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기성 정치인의 현실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의 질서를 세게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개혁을 하거나 개편, 쇄신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쇄신이겠죠. 자기를 위해서 흔히들 하는 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개편이 아닌 네. 그걸 하고자 한다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정치인 안철수는 새정치 담론을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이죠. 네. 우리가 새 정치를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요구하지만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슬로건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되는 행동과 것이죠.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권력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국회에서 법 하나가 통과되더라도 네. 다수당이 우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의 의사결정력이 더 중요한 이런 구조라고 그는 전 하면 대표였는데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개혁이 없는 구조. 민주당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면 네. 이게 당대표의 어떤 아주 막강한 당권이 보장되어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흔들 얘기하는 여러 명의 이른바 계파들의 수장들의 공동 의사결정체.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공동 의사결정체고 나쁘게 말하면 봉건 영주제. 네. 예. 거기에 이제 봉건 영주제 하에서의 왕권이 얼마나 약화된지 아시죠? 네. 뭐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 하나의 어떤 참여자들은 계파의 어떤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상태. 그게 사실은 민주당의 운영 구조였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구조.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예. 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됐지만 실권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그렇죠.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내용도 별로 없었다. 실권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그 저항을 사실은 뚫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저항을 뚫지 못했다. 예, 그 거기에 역시도 좌절을 이제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제가 볼 때 용기가 없었다. 안철수의 용기가 부족했다. 예, 용기가 부족했다. 근데 그 용기를 자꾸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본인에게 또다시 주어져 있는 어떤 2017년 대선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같이 있었고 네.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조금 미루어서 가도 된다라고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려고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서 바로 선거가 도래했잖아요. 네.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이것을 통해서 네. 당내에서 이제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민주당을 상당히 비판적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네. 무엇이냐면 어찌됐건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과 그 당대당 통합을 했을 때는 예. 본인들이 갈급한 부분이 있었죠. 이념적 그때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자신들의 어떤 가치 정향들을 좀 더 확장시켜내고 대중들 속에서 뭔가 지지를 받는 네. 이런 형태로 자기 탈바꿈을 하는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당대당 통합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주는 그런 어떤 시너지, 네. 그런 변화로의 시너지를 동시에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요건을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실제로 당내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당내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부에는 이제 개파 정치가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자마자 지금도 기억하겠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당대표에서 내려와라. 네. 네? 이런 사실은 정당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신들 내부에서 그 사람의 비전성과 그 사람이 실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혁적 지향성, 최소한의 대중적 열망에 대한 어떤 그런 뒷받침 네.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깎아먹는 거죠. 내부의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과 계파 구조의 온전을 위해서 그걸 깎아먹어 나간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열세가 네. 되는 거죠. 소수 사람들이 뭉친 건데. 알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는 사실 그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렇게 돼버리면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다수가 이제 새누리당 의석을 차지하고 사실상 이제 뭐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것이고 그것을 그러면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똑바로 되어 있고 네. 그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그렇죠. 밀어붙여서 아니 문제가 최소한 됐을 수도 그런 있었죠. 것들이 그 언론에서 우습지만 당대당 통합을 할 때 네.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네. 될 것 같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사실은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네. 보면 예. 거기에 쐐기를 받고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은 그런 게 그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합당할 의원들이나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네. 합당된 다음에 그걸 문제 삼는 그렇죠.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였다. 그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서 네. 나름대로 그 개혁안을 서로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사실은 아무런 말이 없다가 네, 네. 이른바 그 당대표가 바뀌고 난 다음에 흔들기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그 스텝이 꼬인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당 통합을 할 때도 상당히 스텝이 꼬였고 당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로 안철수 의원의 여러 시도들, 안철수 전 대표의 여러 시도들이 당 안에서 부딪히고 했던 점도 안철수 의원의 그 문제도 있지만 네. 또 하나의 주체에 있어서 과연 이 민주당이 이 당대당 통합을 진정성 있게 또는 자신들의 어떤 체질 개선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이었던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대중적 열망과 변화의 열망을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그냥 빨아들어버리는 블랙홀 같은 그런 형태의 정당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그 민주당의 어떤 개혁의 에너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 조직의 문제와 더불어서 민주당의 문제와 더불어서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용기 없음, 네. 그리고 그 용기 없음의 핵심적인 그 원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 의원에게도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이롭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물을 자초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책에서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마치 그 새정치 세력들이 5대5 지분을 요구하는 것처럼 네. 보여졌지만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변했던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바꿔내라. 네. 사람으로든 물론 좀 바꿔라. 라는 요구. 최소한 새누리당도 30% 물갈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어쨌든 변화시켜내지 않느냐. 네. 국민들한테 사람들이 바뀌었다가 더욱더 중요하지 이념이 바뀌었다가 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그럼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분 프레임으로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신들의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는 그런 어떤 상대편으로 네. 보도록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프레임들이 네. 네. 이런 안철수 당시 대표가 혹 가졌을 이 개혁의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 네.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제약할 가능성이 높죠. 네. 뭘 하려고 그러면 지분원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모델,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의 대권 의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본다면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자꾸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도 대선에서 이길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점점 뺄셈의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당을 만든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떠났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한 뒤에도 소위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안철수 주변의 사람들은 왜 안철수를 떠나는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좀 더 이 소통과 네. 그 말하자면 조금 더 이렇게 팀워크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워낙 CEO 출신이어서 이 팀워크보다는 CEO 리더십을 더 중요하게 보는 네. 그런 차이이지만 어쨌든 정치 안에서의 그런 스킨십 네. 때로 좀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 형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끈끈한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떠나간 이유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창당이라도 해서 독자 정당이 있어서 뭔가 조직적 그릇이 있었다고 하면 주변에 같이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묶여지고 될 수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 혼자 있잖아요. 네. 개인이잖아요. 그렇다고 지난 당대당 통합 이후에 민주당에서 뭐 당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역할과 그 의무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네. 뭐 떠나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거는 또 안철수 의원의 책임도 있다. 지난 공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뭐 그런 역할을 만들어 달라고 또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네. 공천 문제나 좀 자기 세력을 좀 챙기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것이다. 그건 뭐 네. 또 안철수 의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떠난 듯이 떠나는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사람들도 거군요. 또 있고 네. 아예 떠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대표까지 지낸 분인데 지난 이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에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철수는 왜 참여를 안 하는 걸까? 안철수 세력은 없는 걸까? 없는 듯이 보이는 걸까? 뭐 이제 이런 당내 고민도 있고 당 바깥에서 보는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제 의문도 좀 있는 것인데요. 교수님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매하죠. 네. 지금 아까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처음부터 선을 그었던 건 뭐냐면 당대표로서 져야 되는 책임 이후에 네. 본인이 무언가 이 정치적인 그런 말하자면 목소리 네. 당내에서 이런 것들을 낼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신 반성 모드 네. 비슷한 그런 배수진이 지금 물론 있는 이제 거고요. 공식적인 그 입장은 예.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을 따랐던 내지는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고민은 지금 민주당 내에 이런 여러 가지 바뀌지 않은 네. 거의 안 변화 바뀌었거든요. 없는, 네. 변화 없는 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들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나름대로 독자 세력화를 고민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미 또 지역에서는 우리가 뭐 대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바뀌었거든요. 네네. 전혀. 도로 민주당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질서 안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참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냐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있죠. 회의감이 있고 그래서 15일 모임을 통해서 그 안철수 세력들이 신당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교수님도 참여하십니까? 저는 참여를 안 하는데요. 네. 그 실제로 그런 열망이 있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무리 그 학고방 같은 세력화였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나름대로 여전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새정치 열망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단 말이죠. 네,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그 단위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의사소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일정들 속에서 그냥 넘어왔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한번 서로 안에서 네. 소통을 해봐야 되고 거기서 아마 의견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인지 네. 독자 세력화의 문제이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되는 일정 부분 있으니까요. 네. 교수님 이 책을 쓰시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는 얼마나 소통을 아니요, 하셨습니까?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전혀 소통하신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뭐 마치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전혀 얘기하지 네. 않았고 이제 책 나오기 얼마 전에 우리 그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의 강현재 변호사가 네. 안 의원께 가서 이런 책이 나올 겁니다. 통보했죠. 뭐. 네. 네, 좀 미안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쓰는데 뭐 그렇게 오히려 더 서로 좋지 않잖아요. 뭐 네. 사전에 교감하고 이러는 것은. 네. 네. 안철수 의원도 바로 그 문자 통보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이 책은 자신과 상의하에서 쓴 책도 아니고 그건 맞는 말이죠. 이 네. 시점에서 이 책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라는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안 의원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안 의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신 분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만을 말하고 네. 뭐 더 이상 그 저기가 없는 그 말을 가지고 사실은 멋을 못 부리는 분이시죠. 맞지 않습니까? 몰랐고 네. 사전에 모르는 건 맞고 네. 또 하나는 아마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네. 내용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예. 내용도 모르니까 이게 대선 비망록인지 혹시 또 네. 건너서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들여다보면 사실 전혀 대선 비망록과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이렇게 지지를 양보를 네. 하는 그런 일정부터 쭉 훑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는 뭘 놓쳤을까? 뭐 이런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건지 모르시고 아마 이게 우리가 혹시 또 뭐 대선에서 뭔 일이 일어났고 뭐 이런 거 문재인 뭐 이런 의도로 혹시 알고 계셔서 당연히 그런 건 불필요하죠 지금. 네. 그런 걸 왜 씁니까? 지금 대선 비망록 나오려면 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썼을 때 네. 그때 이미 맞닥뜨려 썼어야 좀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생뚱맞죠. 네. 지금은 뭐 네. 대선을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 2017년이 이제 이제 뭐 1월이니까 따지면 한 3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대권 의지가 굉장히 커졌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안 의원이 2017년에 어떤 도전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상황이 어렵죠. 예, 그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자원인 이 대중적인 지지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으니까요. 이걸 좀 하루빨리 복원해야 되는데 네. 그 복원이 가능하겠느냐.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대선을 거치면서는 가치를 잃어버렸고요. 네. 민주당과 통합한 이후에는 조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새로운 가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들. 아까 뭐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네. 그 두 가지를 잃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지금 무장 해제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먼저 아까 첫 번째 잃어버린 것, 네.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세워내면서 그것을 대중들께 다시 한번 내놓고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전히 저는 새 정치는 유효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한 정교화,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 정치는 저는 기득권 타파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심각한 정치, 사회, 경제의 양극화, 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심각한 권리 차이,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지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치권이 그걸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안철수 의원이 잡아서 국민들에게 투사하는 향해서 용기 있게 그것이 빌록 세력 간의 내부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더라도 또는 주변 정치인들의 비난을 듣더라도 그것을 국민들께 용기 있게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치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놓쳤던 것이 네. 뭐 쉽게 말하면 참신성이고 투자할 만해, 네. 투자주야 뭐 이런 인상을 또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 미래의 가치를 빨리 복원하려면 제가 책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수권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대권에 너무 당장 대권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어떤 정치 설계를 위한 정치적 코올리션, 영어로 네. 코올리션인데 정치적 연합을 하루빨리 해야 되고 그게 과거의 어떤 정치 세력들과의 그 코올리션이 아닌 미래 유망주들. 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으로 미래에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이념을 초월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권 진영에서 흔히 회사되는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미래에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미래 세대 정치인들과 하루빨리 그런 어떤 그랜드 비전에 대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아직 그 커오르지 않은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미래성도 함께 네.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안 의원이 함께 또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네. 안철수가 여전히 대중의 편에 서 있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당장 2017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2000 몇 년이죠? 22년인가요? 네. 그때가 돼도 좋습니다. 또 아니어도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 2012년 대선 이후 계속 뭔가 이렇게 지는 정치, 패배하는 정치를 해왔던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좀 새로 링으로 불러내서 네. 좀 새로운 정치의 기운을 좀 살리고 다시 좀 정신 차려서 원래 뭐 하려고 했었던가를 좀 다시 생각해보게 충고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래서 좀 마지막 챕터에 네. 그 저희 그 마지막 그 장의 제목이 버려 말어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안철수를 버려에는 버려 말어? 네, 버려는 물음표이고 네. 말어에는 느낌표가 아마 쳐져 있을 겁니다. 네. 말어죠. 예.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거쳐왔던 안철수 의원은 아니다. 네. 물론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가 갖고 있는 바른 선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책에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꼬이기 시작한 스텝들을 네. 풀어내는 것을 전제로 안 의원이 뭔가 다시 우리의 새 정치 열망을 담아주기를 바라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그 과거에 했던 세력들 또 미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반면교사를 삼는 네. 그런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조각으로 이 네. 책이 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새 정치와 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네. 열망 여기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통합 이후에 안철수의 정치를 통해서 그의 어떤 새 정치의 한계를 보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정치가 아니라 뭐 민주당 정치라고 그러던가. 그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철수 현상은 거품 아니었냐. 그리고 새롭게 안철수 현상은 반기문 현상이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정치부 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대표인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호방함 그리고 또 뭔가 큰 문제를 그 풀어가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크게 보여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는 정치부 기자들도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받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 안철수가 그 스스로 극복하고 넘어야 되는 지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네. 좀 어떤 방식으로의 어떤 도전도 계속 있을 텐데 그 도전에 응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정치인이. 그것은 이제 훈련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그 정치부 기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기술과 구력을 갖춘 정치인들은 정치계에서 묵은 지가 엄청 되잖아요. 거의 뭐 10년 이상들은 다 이 한국 정치판에서 네. 사실은 뭐 안 해본 거 없는 분들일 텐데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이 정치 이 진영 안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훈련을 해온 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위기도 좀 극복해보고 또 물 밑으로 가라앉아도 보고 네. 이런 상황들인데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오히려 안철수 의원에게 그 대중적 열망 때문에 네.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그에게 과연 우리가 정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느냐. 네. 한번 생각해보면 3년이에요. 3년에 그 거쳤던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에게 어떤 정치적 숙고의 시간을 우리가 주지 못했다. 예. 그 훈련의 과정, 숙고의 시간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훈련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어떤 측면에서 들어요. 보면 2012년 대선에 도전한 것은 어떤 숙고나 훈련 그런 것 없이 준비 없이 도전한 어떤 무모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평가는 안 해보십니까? 그러고 싶진 않고요. 네. 그 출마를 무모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만큼 사실은 잘된 출마가 있습니까? 네. 뭐 문재인 뭐 의원도 뭐 대선 또 출마하시겠지만 네. 그걸 또 잘된 출마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개인은 선택이죠. 그건 전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출마할 수 있죠. 다만 그 출마를 하고 난 이후에 보여줬던 어떤 공적 책임의 문제, 네. 또 세력에 대한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생기는 과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이 보여주는 네. 피드백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훈련 앞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새해 첫 해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안철수는 왜라는 책을 쓰신 정현정 교수님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책을 쓸 때는 사실 기대하지 않고 워낙 안철수 의원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많이 좀 읽어주시고요. 뭐 이게 상업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우리 모두 다 정치를 합니다만 그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좀 뭔가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의원도 그렇고 정치원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